안녕하십니까? 김철우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올랜도에 연구년 1년 받아서 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저희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 만드는 일을 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필요한 기본적인 취지와 뜻과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한 10번의 좀 나눔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올릴 생각인데요. 제목은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 함께 만들기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우리는 왜 공동체 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좀 답을 해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는 어떤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시장과 정부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그러한 제도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떠한 장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공동체 경제, 협동조합은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각자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까? 오늘은 무엇을 먹고 살까? 그렇죠? 당장 내 통장에 돈이 든든하게 있으면 걱정이 없지만 우리는 늘 돈과 또한 돈이 있어도 관계 때문에 또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과 걱정 속에 사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종교나 심리적인 문제 이렇게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공동체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저는 서바이벌, 생존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래서 바둑에서도 아생연후에 살타라, 다른 돌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내가 살아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우리는 이 문제를 의식주의 문제, 저는 이걸 식의주의 문제라고 하는데, 하여튼 의가 왜 먼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먹는 게 더 생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식의주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냉장고에 음식이 충분히 있으면 그날 하루는 좀 든든합니다. 그러나 음식이 없으면 불안하죠. 그래도 음식이 없어도 내 주머니에 돈이 충분히 있으면 밖에 나가면 편의점 있고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꿔 먹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죠. 또한 옷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옷 걱정이 별로 없지만 겨울이 되면 추위를 견뎌낼 옷이 없을 때 불안한 것이죠.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 옷장에 예쁜 옷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살 곳이 없을 때 또한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피할 집, 또는 나의 행복을 추구할 집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같이 안경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안경이 없으면 불안하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보청기가 없으면 불안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필요의 측면 말고 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또는 공동체의 측면에서 볼 때도 크게 보면은 내가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는가, 테러 같은 것들, 위협에 심한 나라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죠. 그 다음에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깡패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마피아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불안하죠. 그 다음에 SOC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나라, 또는 사회 안전망, 사회복지 체제가 갖춰져 있는 나라가 좀 더
나의 생존이 보장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소극적으로 서바이벌의 생존의 문제를 넘어선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많은 사람들 해피니스 그러지만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self actualization, 자아 실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그냥 생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행복을 느끼며 어떤 자아 실현감을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인간으로서 공통적인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는 적극적인 측면의 문제, 적극적인 욕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돈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복의 문제도 많이 있죠.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행복에 관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유엔에서 매년마다 행복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좀 알립니다. 그 내용 중에 6가지 요건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나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적인 기준이 아니고 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경제적인 부, 1인당 GDP 뭐 이런 거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 사회 자본, 그리고 건강, 자유, 사회적 관용, 반부패 이런 것들을 나라 측면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나라가 더 행복한 나라인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또한 내가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가, 나는 취미 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고 있는 삶이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것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사랑, 관계, 가족, 그리고 시간 같은 건 돈으로 살 수 없죠. 이러한 문제들도 또 하나의 적극적인 측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첫 번째, 제가 돈 이야기를 계속해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생활의 문제는 우리 시장 경제에서는 거의 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돈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이 또한 경제학이고,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시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속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결국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자녀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것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은 누군가의 대가를 치른 것이죠. 그걸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의 대가고, 생태계 전체를 생각하면 자연의 대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공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한남대학교가 있는 대전에 가보면 대전역에 수요일 날마다 저녁 때 공짜 국수를 나눠주는 일이 있는데, 그거 공짜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용돈, 그것도 공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공짜일까요? 누군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에게 나라에서 공짜로 청년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그게 공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죠. 숨쉬는 공기조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태계적으로 볼 때는 나무가, 풀이 만들어낸 그 안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공짜로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또는 무엇인가의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가치가 곧 돈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의미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 노동만이 생산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 밖에 토지,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 기술, 경영이
합쳐지기 때문에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노동 가치만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시장 경제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돈을 안정적으로 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걸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 우리는 그것을 좋은 직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직장이 되려면 먼저 연봉이 많아야 되겠고 또한 정년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죠? 노동 강도가 약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일자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 전쟁을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힘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 바깥에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급자족 경제를 상상을 해보시면 로빈스 크루소가 살았던 그 섬에서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직접 내가 필요한 것 스스로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자급자족, 어떻게 경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제 하에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직접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의식주에 해당하는 물고기가 필요하고 쉘터가 필요하고 옷이 필요한 거죠. 영화를 보신 사람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톰 행크스가 주연을 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여기 이제 한 남자가 페덱스 같은 그런 회사죠. 회사에서 가다가 이제 배가 침몰하면서 섬에 혼자 3년간인가 남게 됩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은 다 스스로 조달해야 되죠. 돈이 필요 없습니다. 물고기를 스스로 잡아야 되고 그 가운데 또 인간의 관계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배구공에다가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그 배구공을 사랑하고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 배구공이 그 파도가 와서 떠내려갔을 때 그렇게 슬퍼하는 그러한 톰 행크스의 모습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처럼 자급자족 경제 하에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돈이 있어도 자급자족 경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 경제 하에서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있어도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필요들 이러한 것들을 시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는 마켓 페일리어,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데 우리 공공경제론 시간에 제가 가르쳤던 그런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공재, 외부 효과, 독점, 정보의 비대칭성,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가장 큰 특징이 강제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공재로서의 국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군대 1년에 우리나라 같으면 한 40조 원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 돈을 강제로 거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만 20세 건강한 20세 남자들에게 군대를 가게 만드는 그런 병역법을 만들어야 해요. 이것이 다 강제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우리나라 110만 명이 있는데 110만 명 월급 주려면 또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공기업들 경영하려면 여기에도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국방, 치안, SOC, 사회복지 이러한 문제들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정부는 또 문제가 없는가? 정부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가? 그렇지 않죠. 저는 늘 강조하지만 정부는 필요하게 해당하는 존재, 필요하지만 악한, necessary, evil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악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기본권을 빼앗아가죠. 그 다음에 억지로 세금이라는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지만 억지로 돈을 빼앗아갑니다. 또한 많은 공무원들은 소위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인과 공무원은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거 전문용어로 지대 추구 행위 이렇게 rent seeking activity라고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로 통해서 정부도 실패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정부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능력 또는 지혜, 정부도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완벽하지 않아서 결국 또 다른 문제가 남는 것이죠. 이 밖에 정부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시장에서 또는 정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비시장적 문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책에 보여드리듯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의 글을 읽어보면은 우리 인간이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도덕성, 인격, 문화 이런 것들은 시장 정부를 통해서 공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또한 사회적 자본을 소셜 캐피탈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공동체 속에서 느끼는 가족관계 속에서 느끼는 어떤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돈으로 살 수 없죠.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족 공동체를 느껴본 사람, 마을 공동체 또는 지역 공동체 생활을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가 어쩌면 무력하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종교적 신념이라든가 영적 생활 이런 것들도 시장과 정부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시장과 정부의 한계점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면은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장과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 그래서 시장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은 시장 경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쓴 두 가지 책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도덕 감정론이란 책이고 또 하나는 다 잘 아시는 국부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 책이 거의 20년 사이를 두고 쓰여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국부론, 시장 경제론 보이지 않는 손만 강조하는데 실제 지금 시점에서 더 강조되어야 할 아담 스미스의 저작은 도덕 감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 감정론에서 강조하는 아담 스미스의 주장은 뭐냐? 인간 안에는 도덕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모럴 센티먼트 또는 모럴 센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하고 비슷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그만큼 네가 먼저 대접을 하라는 것이죠. 최소한으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덕의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볼 땐 성경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정한 관찰자로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담 스미스는 impartial speculator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 밖에 사람 사이에 이러한 마음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샘퍼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관에 대해서 정립한 책이 도덕감정론이고 여기서는 인간의 본성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타성을 포함한 이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뒤에 이제 국부론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들도 결국 둘 다 이익을 보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래서 사유재산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빼앗고 강취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인간관을 기본으로 해서 쓴 책이 국부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국부론에서는 인간 속에 있는 이기심, 욕심이죠. 뭔가 자기가 더 많이 얻고 싶어하고 사유재산으로 쌓고 싶어하는 이 이기성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은 사유재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 그 이기성이 발현되면 자신에게 이익되는 행동을 사람들이 각자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을 통해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그러한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각자가 잘하는 일을 하고, 그죠? 잘하는 일을 하고, 잘한 것을 가지고 서로 바꿔먹을 때, 교환이라고 합니다. 교환이 이루어질 때 모두가 잘 사는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은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라. 그리고 시장에서 자발적인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면은 윈윈 게임이 된다는 것이 바로 시장 경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결국 시장 경제가 작동되는 이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신호등의 역할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만드는 사람은 더 만들고 사는 사람은 적게 살 것이고 그래서 균형적인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이 이 가격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렇게 역사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 경제가 돌아갈 때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 경제가 할 수 없는 그 일만 해라. 그래서 최소한의 정부라고 하죠. 그래서 미니멀 스테이트, 그래서 국방, 치안, SOC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장 경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장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냐? 시장의 장점은 이제 아담 스미스가 강조했다고 하면은 단점을 가장 날카롭게 지적한 사람은 역시 마르크스죠. 자본론이라는 저작을 통해서 시장 경제의 한계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이 마르크스라 할 수 있는데 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가장 큰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어떤 뭐 다른 저자들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마르크스가 가장 강조한 포인트 중에 중요한 부분은 비인격성, 자본주의 또는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비인격성과 인간 소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찰리 채플린이 만든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보면 인간이 이 사회 속에서 기계처럼 나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매일 나사만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로서의 어떤 그 상품으로부터의 이제 분리되는, 소외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영화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인간은 물화되고 물건처럼 취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가의 또한 횡포라는 문제 앞에 서 있는데 결국 자본가는 노동이 만들어낸 가치를 착취해 난다는 것, 착취. 그렇죠?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100을 만들어냈다면 노동자들에게 50, 30만 주고 50을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착취의 문제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자본가들은 부해지고 노동자들은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분의 문제, 빈익빈의 문제를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이 자본주의는 경제 불황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무능하고 또한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자본주의가 해결하는 능력이 없었죠. 결국 이러한 대공황을 미국에서 겪으면서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어떤 뉴딜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고 이래서 결국 케인즈 경제학이 나오지만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강조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착한 노동자를 상정할 때 이 시장 경제는 자본가를 위한 착취 도구에 국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작동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를 만들어내고 정부가 활동하게 되는데 이 책에 나오는 건 로크의 정부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로크의 책의 소개고요. 그 다음에 정부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그런 좋은 역할도 있지만 많은 또한 단점들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 경제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결국 그 홉스가 이야기하는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고 결국 인간들은 시장뿐만 아니라 정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결국 이게 사회의 계약론이 되겠습니다만은 공공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법제도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몽테스키웨이로 가면은 상권 분립론,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되는 이러한 것으로도 가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불안과 실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케인즈 경제학이 정부의 장점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는 강제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입장에서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4대 의무라고 하는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본권을
상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30년에 한 번 정도는 헌법에 대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헌법에 대해서 주체성, 내가 선택한 헌법이 아닌 것,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987년 헌법인데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헌법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미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 강제력이 부과되는 법에 대해서는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제 신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또 하나의 한계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는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이 권력을 매개로 지렛대를 이용해서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가 매일 뉴스에 나오는 뇌물을 받는다, 권력형 비리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한 전문 용어로 렌트 시킹 액티비티라는 지대 추구 행위, 또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 도덕적으로 국민이 주는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 만큼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도덕성이 이제 나사가 빠진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거 도덕적 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정부 실패를 강조하는, 여기도 사실은 government failure라고 하는 그런 쪽을 강조하는 공공선택론 또는 정부 실패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이제 이 강의가 공동체 경제 또는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공동체 경제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은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경제란 무엇인가, 제가 다음 시간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1시간을 따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공동체 경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시장이라는 제도도 아니고 정부라는 제도도 아니고 공동체, 여기서 공동체의 특징은 정부하고 다르게 자발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결사체를 말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제 문제는 시장과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문제, 실업의 문제, 안전의 문제, 취미, 신앙, 사회복지, 행복추구,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물론 시장도 해결하려고 하고 정부도 해결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범위를 넓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는 고독의 문제, 그죠? 개인의 취미의 문제, 이런 것들은 공동체가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고독한 개인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다시 한번 이게 제가 정의하는 바로 따지면 다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큰 특징이 정부가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자발성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결사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회비가 포함되고 공동의 규약이 포함되고, 규약을 위반했을 때 그 공동체 내에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으로 가게 되면 협동조합은 7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자발성, 민주성,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과 홍보, 연대, 지역사회, 이렇게 세 개 협동조합연맹에서 가지고 있는 7원칙이 되는데, 이런 원칙을 가지고 돌아가는 경제를 공동체 경제라고 한다. 이 공동체 경제의 장점은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완전 고용의 문제. 요즘 4차 산업혁명, AI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탑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문제, 또 서로 간의 신뢰의 문제,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서의 공동체 경제다. 그리고 인간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소속한 집단이 있고 그 집단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또한 노동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빈 부익부의 자본주의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공유자산을 공동체 내에서 서로 만들어 가지고 해서 이제 빈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권력자들의 도덕적 해이, 지대추구 행위를 좀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대부분 권력자들은 권력을 위임받았는데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로 이제 공동체의 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주인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 아까 이제 모던 타임즈 이야기도 했지만 내가 부속금 같은 삶이 아니라 내가 노동으로 참여한 것으로부터 그것이 주는 삶의 즐거움이라든가 행복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체로서의 삶, 주권을 행사하고 총회에 참여하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동체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생각을 가진 공동체들이 서로 솔리데리티, 연결돼서 살 때 상당히 규모의 경제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동체 경제가 만능은 아니고 실제 공동체 경제가 전 세계에 이렇게 활발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은 인간 안에 내재한 이기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들은 어디 가든지 무임승차를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경제 내에서도 제가 많은 경험을 해왔지만 구성원 중에 착한 사람만 일하고 게으르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인간들은 책임에 대해서는 노동에 대해서는 빠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임승차자에 대한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 비해서 전문성 기술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적정 기술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주 그 스테이트 오브 아트 라고 하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경쟁하는 기업들에 비해서 전문성, 기술성이 떨어질 수, 이거는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좀 더 협력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현재 상태로 보면은 하이테크 영역에 있어서는 이 협동조합 경제로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맨 밑바닥 부익부의 문제, 사회복지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미들레벨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정말 탑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중간층에 있으면서 실업의 문제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대상을 추후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미들 레벨 이코노미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와 민주성을 강조하면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고 대기업 같으면 오너가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딱 하루 만에 결정을 하는데 총회를 겪고 막 이러게 되면 우리 국회에서도 돌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경제도 공동체 경제도 상부 구조가 권력화되면은 도덕적 해이 또는 지대추구 행위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어떤 생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 공동체 경제 건강하게 돌아가려면 스몰 유닛 가장 기본이 되는 인격적인 대면이 통하는 그런 공동체 경제가 튼튼하게 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라 제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했지만 공동체 경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한남대학교도 선교사가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 강의와 관련된 말씀 하나씩을 좀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경제학 공공경제 첫 시간에는 알프레드 마샬의 그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가슴, cool head, warm heart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은 냉철하게 하고 가슴은 좀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성경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머리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뱀처럼 뱀이 성경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걸로 나옵니다. 지혜롭고 마음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동체 경제를 만들어갈 때 의미가 있지.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참여해서 치고 빠지기, 히트앤드런 하는 식으로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 경제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숨겨진 착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이러한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이 좀 더 본질적으로 일어나되 뱀처럼 지혜로운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경제, 우리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꺼주세요.